비현실적인 언론 보도 피해 위자료를 어떻게든 높여야 되고, 그리고 왜 언론을 향해서 여론이 이 징벌이라는 거를 요구하고 있는지, 징벌적 손해배상, 왜 징벌을 요구하고 있는지 일단 언론이 성찰을 하는 게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7월에 불거졌던 이슈는 무엇인가요? 요거는 저희 단독 기사였는데요.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현 정부는 언론사 인사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언론사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 한정 KDN하고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게 언론계에서는 꽤 큰 이슈였는데, 그래서 YTN 주가도 좀 올랐었고요. 근데 YTN이 아시겠지만 창사 이래로 늘 공영적인 소유 구조였는데, 이렇게 매각 방침이 나오니까 노사가 모두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혀서 TF도 만들고 지금 계속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인수전에 뛰어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서울신문의 경우도 이제 일대 주주가 기획재정부인데 이 서울신문 주식 30.49% 전량 매각하겠다 또 밝혀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김 기자도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시죠? 네. 이제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건가요? 지금 그렇게 되게 갑작스럽게 기재부가 밝혔던 상황이라서 서울신문의 이대 주주가 되게 근소한 차이로, 기재부랑 근소한 차이로 우리 사주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주조합에서 우리한테 결국 장기적으로 넘겨서 독립언론 만들어 주기로 얘기해놓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개 매각에 붙이겠다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갈등이 있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우선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기재부의 우리가 인수하겠다. 제안에 응을 했고, 지금은 좀 공식 협상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공식으로 논의는 오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서울신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 건설 자본이 소유한 이 신문방송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서울신문 최대 주주 중에 한 곳이 또 건설사다 보니까. 네. 어디죠? 3대 주주가 예. 19% 정도로 호반건설이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 사주조합에서 기재부가 공매에 붙이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화들짝 놀랐던 이유가 3대 주주인 호반건설이 그거를 사들일까봐, 그래서 우리가 건설사의 오너 회사가 될까봐 였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좀 뭐 보도 공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사주 이익을 예. 대변을 그렇죠. 해야 한다던가. 예. 사실 청주방송도 지금 최대 주주가 건설사인 셈이잖아요. 두진건설이죠. 예. 네. 그리고 SBS의 경우도 이제 태영건설 네. 있는데, 관련된 문제점들이 계속 오래 나왔던 것 같아요. 건설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 네. 관련해서. 그래서 뭔가 그런 논의도 촉발이 되면서 동시에 이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게 보도 공정성에 더 좋냐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논의의 시작점이 됐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 사안 역시 계속 좀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 다음으로 8월은 네, 8월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조국 백서랑 조국 흑서, 소위 이제 백서랑 흑서로 불리는 이 책을 제가 돈 내고 사서 봤어요. 교보문고 가서. 두 권을 다. 네, 두 권을 다. 그래서 아마 두 권 다 돈 내고 사서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은데, 네, 아무튼 두 권 다 읽고 기사를 썼습니다. 8월에 이제 조국 백서, 조국 흑서가 나왔죠.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둘 다, 두 책 모두 언론을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백서의 경우는 이 대부분의 언론이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해 검찰이 흘리는 정보를 그대로 받았으면서 이 진실 보도를 외면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고 주장을 했고요. 조국 흑서의 경우는 이 뉴스공장, 알릴레오는 물론이고 이 대다수 진보 언론까지 이 조국 순환극이라는 거대한 허구를 날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리고 KBS와 MBC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편을 드는 수호방송이 됐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두 책 모두 공통적으로 언론이 문제다라고 이제 꼽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상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최근에 이 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논란까지 해가지고 계속 뭔가 어떤 전선이라는 게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때로는 그게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느낌도 좀 들고 네. 너무 좀 정파적이고 사안을 좀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백서나 흑서 중에 읽어보신 게 있나요? 아, 전 떠들어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거예요? 두 권 다? 아, 저는 이제 주로 언론 부분만 발췌해서 봤는데, 네. 음. 다른 부분들도 보면 시각차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서, 예. 두 책을 다 읽고 나면, 아, 내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약간 이게 혼란이 오는, 예, 그런 경험을 좀 해봤고요. 그래도 두 쪽 중에 그래도 나는 이쪽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했는지. 저를 지금 사지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9월 달로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네. 네, 좋을 것 같은데, 법무부가 9월 28일 날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이슈어가 검색어가 이제 검언유착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언론사도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이 오보에 대해서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이 실손해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그래서 지금 언론노조 기자협회 거의 모든 언론 관련 단체가 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효과가 많을 거다. 반면에 이제 민변이나 언론인권센터의 경우는 이 피해 구제를 위한 증액배상에 찬성하되 상법 개정안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저는 이제 개정안과 관련된 찬반 논란을 계속 기사를 써왔는데,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언론 보도 피해에 따른 위자료가 적은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소송에서 이기기도 힘들지만 이겨도 배상액이 500만 원 미만이에요. 근데 변호사비가 사실 변호사비를 감안하면 남는 게 없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보통 소송을 가면 2심, 3심까지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언론 보도 피해 위자료를 어떻게든 높여야 되고, 그리고 왜 언론을 향해서 여론이 이 징벌이라는 거를 요구하고 있는지, 징벌적 손해배상, 왜 징벌을 요구하고 있는지 일단 언론이 성찰을 하는 게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 찬반보다 중요한 거는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10월에는 아마 김 기자도 기억이 날 텐데, 네. 네, 김 기자는 국회 기자증 갖고 계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네, 국회 출입이 아니시죠? 네. 근데 삼성전자 상무가 기자증을 갖고 있다 이제 걸린 사건이 10월에 있었습니다. 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0월 7일 날 폭로를 해서 알려진 사건이었는데, 이분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받았던 분인데 2016년에 이 삼성 대외협력팀 대관 담당 상무로 갑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이 코리아 뉴스팩토리 출입 기자가 돼요. 상무로 활동하면서 대관을 하면서 동시에 국회 출입 기자가 된 거죠. 4년 전에. 그리고 주로 국정감사 전후로 집중적으로 국회의원회관을 방문을 하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뭐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전혀 몰랐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나서고 개인의 일탈로 이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경우는 이 기자증이라는 게 되게 손쉽고 음성적인 대관을 위해서 쓰여진 어떤 도구였다. 인류기업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용됐다는 점에서 되게 상징적이라고 봐서 이 건을 이제 꼽아봤는데, 국회가 이제 이 사람을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황이고 현재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삼성과 관련된 기사들은 올해도 많이 쏟아졌었는데, 김 기자도 이제 삼성 관련된 취재는 좀 많이 해오셨잖아요. 올해 좀 기억 남는 뭐 관련 사건이라든지 있으실까요? 관련 사건. 삼성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제 감상을 말씀드린다면은 기업이 기자증을 가지고 국회를 마음대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대관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게 공문서 부정행사죄, 건조물 침입죄 이 두 가지뿐이라는 것도 조금 네 이것도 의외였어요. 사실 삼성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었으면 더 호되게 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삼성이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게 큰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삼성이 어느 정도 개입했었는지 혹은 국회 말고 다른 뭐 행정 부처들도 많잖아요. 거기 대관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자증이 없었는지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이 사실 아시겠지만 음성적인 대관을 많이 하는 곳으로 또 유명하거든요. 예. 왜 굳이 기자증까지 파가지고 이렇게 음성적 대관을 하려 했느냐. 그러니까 기자증을 갖고 다니면 삼성 간부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거를 노렸던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삼성이 뭔가 예, 노렸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 그렇게 깨끗한 것들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네, 저희가 10월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11월에도 또 재승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안인가요? 아, 예, 그 방통위가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에 투자자본금 556억을 편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벌이고 은폐했던 이 MBN에 대해서 이 6개월 방송 전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방송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이게 최초인데 워낙 MBN이 저지른 불법 행위가 무겁기 때문에 이게 방송법 18조 위반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게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승인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방송사를 날려버리는 거죠. 네. 근데 승인 취소 대신에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게 10월 30일이었고 그리고 11월 27일에 이 MBN의 종편 사업을 또 재승인을 합니다. 3년 재승인. 17개의 재승인 조건이 붙기는 했는데 이걸 두고 아니 MBN을 재승인을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 또 행정처분이 말이 되느냐 승인 취소가 아닌 그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종편 4사 재승인 심사가 모두 이뤄진 해였는데 올해가 4사 모두 이제 재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내년이면 종합편성 채널이 또 출범 10년을 맞아요. 10년을 맞는데 이 종편 퇴출을 어떤 구호로 삼았던 이 언론운동 진영의 입장에서는 좀 구호에 대해서 좀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이 또 최근에 이 종편 보도 채널에 대해서 허가냐 등록이냐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네.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한겨레를 비롯해서 이 방송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 곳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허가나 등록이냐 검토할 시기가 됐다. 이 말은 허가제 대신 등록제로 가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누구나 쉽게 방송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뭐 한겨레나 뭐 경향이나 아니면 한국경제나 원하는 곳은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되면 쉽게 이제 종합편성 채널이나 이 보도 전문 채널에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년에 좀 어떤 그런 제도 변화로 이어지게 되면 적지 않은 이 방송계의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예, 그리고 보도를 하고 싶은 데는 전부 다 보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현이 되려면 방통위 말고 또 어느 동의를 국회나 이런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방송법을 바꾸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방송법을 바꾸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당이 180석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좀 심상치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MBN의 경우는 이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이 행정소송에 나설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 행정처분이 유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 업무정지는 뭐 다음 정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12월에 꼽은 사건으로는 이제 TV조선인데 미스트롯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죠? 네, 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안 보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미스트롯 2를. 일단 첫 회가 12월 17일 날 나왔는데 이 첫 회가 1, 2부 합계해서 27.1%의 시청률이 나왔어요. 이게 엄청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종편의 이 역사를 따져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 이미 그 미스트롯의 전작이죠.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또 예능이 있었는데 이것도 TV조선에 나왔던 건데 지난 3월에 시청률 35.7%를 기록을 했어요. 미스터 트롯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역대 최고 시청률인데 종편에서. 근데 이게 TV조선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35.7%는 KBS에서도 이제 좀 나오기 힘든 시청률인데 이게 그 예능 불모지로 꼽혔던, 그러니까 하루 종일 틀면 이 시사 보도만 한다고 이제 조롱의 대상이었던 TV조선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35.7을 찍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27.1을 찍고 시청률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사실 TV조선이 지상파랑 종편 통틀어서 이 중장년층 60대 이상 시청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방송사거든요. 그걸 오히려 약점일 수 있는데 그걸 강점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층이 많다는 거를. 그래서 좀 많이 재미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직전에 또 이 친구들이 뉴스를 편성해 놨어요. 메인 뉴스를. 그래서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을 보려면 뉴스를 좀 보게 되는 거예요. 미리 틀어놓고. 그래서 메인 뉴스 시청률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24일 방송에서 메인 뉴스가 이제 9.2%가 나왔는데 이게 KBS 다음이거든요. MBC나 SBS보다 월등히 높은 그 메인 뉴스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미스트롯 예능 프로그램의 어떤 텐트폴 효과, 시청률 상승 효과를 누리는 건데 뭔가 이 TV조선의 시청률 고공행진이 보여주는 게 또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상파 입장에서는 종편이 이렇게 시청률 잘 나오는데 우리도 종편처럼 똑같이 규제를 풀어달라. 그런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 산업이 내년에 굉장히 좀 격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합니다. 그 김 기자는 올해 1년 동안 이제 다양한 언론계 사건들 취재 많이 하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 좀 꼽아본다면 어떤 사건들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의연 보도 사태? 이게 정의연 사태가 아니라 언론 보도 사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언론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지지 않은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거 하나가 생각이 나요. 언론의 오보라는 게 사실 짚어낼수록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어서 사실 미디어오늘이 하는 일이 그런 언론 보도들의 문제점이나 왜곡 보도 이런 걸 짚어주는 건데 또 이제 그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노조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보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민주노총과 관련된 그런 오보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민주노총 관련 오보가 있으신가요? 이것도 제가 조선일보를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가장 그 특별했던 사건을 꼽으라면 올해 통틀어서 코로나가 지배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일보의 노동보도는 되게 코로나가 시작 그 사태 초기부터 되게 다양하게 진화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국내에서 확진자 발생한 게 올 초였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조선일보가 뭐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되게 사실을 다르게 보도하면서 폭력성을 부각하는 그런 보도를 했었어요. 이런 보도 태도는 이전에 기존의 조선일보 보도랑 다르지는 않은데 네. 근데 여기에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민노총 때문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괜히 코로나를 갖다 붙여서 어. 그때만 해도 코로나라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였는데 예. 괜히 갖다 붙여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독자로서 보기에 그런 보도들이 나왔다면 거리두기가 좀 시작되고 나서는 뭐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이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하는 그런 파업에도 방역의 방해자들, 배신자들 이런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면서 민노총의 어떤 막무가내 투쟁이 확진자를 늘리고 있다 이런 프레임인가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집회 다음 날 뭐 몇백 명이 확진이 됐다 이렇게 전혀 근거가 없는 민주노총과 관련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이 확인을 했는데도 이걸 인과관계로 이어서 보도를 해서 민주노총이 조선일보를 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네, 이런 신문이 올해 이 창간 100년을 맞았습니다. 이런 신문에 대한 뭐 지속적인 감시가 저희 미디어오늘의 존재 이유인 것 같고요. 혹시 2021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단 저부터 얘기하자면 요즘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기자들이 사실 카페에서 일을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토론회나 이런 게 끝나고 나면 카페에서 마감할 때도 많은데 내년에는 부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카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 기자는 혹시 뭐 바람 있으시다면? 저도 비슷하게 뭐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면서 다닐 수 있는 네,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택근무도 하지 않고 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소박할 수 있지만 큰 꿈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내년에도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년에도 미디어오늘 많이 아껴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비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나와주실 건가요? 다음 주에 서효은 기자가 만든 영상을 저는 재밌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